채무증서들이 광장 한복판에서 불태워졌다. 그것을 명령한 건 아테네의 새 입법가 솔론이었다. 불은 오전 내내 탔다. 나무판과 밀라판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 하나씩 열기에 녹아내렸다. 이름 옆에는 숫자가, 숫자 옆에는 표시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그 표시가 붙은 이름의 주인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었다. 갚지 못한 돈만큼 그 사람의 몸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이었다. 문서 한 장이 곧 사람 한 명이었다.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은 웃었고 몇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문제였다. 웃는 자들은 그 문서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던 자들이었고 침묵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적어놓은 자들이었다. 한 남자가 그 사이에 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험상궂지도 않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소금과 기름을 팔던 상인 그리고 시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아테네의 정권을 위임받은 조정자였다. 소금과 기름을 싣고 지중해를 오가던 시절 그는 남는 시간에 시를 썼다. 그 시가 아테네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다. 이웃 도시와 살라미스 섬을 두고 다투다 지쳐 포기하려던 시민들 앞에서 그는 광장에 나가 참전을 촉구하는 시를 읊었다. 법으로 전쟁을 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그는 미친 사람인 척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났다. 시민들은 그 시에 다시 무기를 들었고 섬을 되찾았다. 그 일 이후로 그의 이름은 정치판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테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밤마다 돌기둥이 박혀 있었다. 광장에서 불탄 것과 같은 내용이 새겨진 돌이었다. 문서가 사람의 이름을 담보로 잡았다면 이 돌은 그 사람의 땅을 담보로 잡았다는 표식이었다. 땅으로도 빚을 못 갚으면 다음은 사람 차례였다. 빚진 농부의 자식들이 팔려나갔다. 어떤 이는 국경 너머로, 어떤 이는 배에 실려 아예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 그중 몇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팔려가 늙은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름도 말투도 낯설어져 있었다. 귀족들은 이 구조로 불을 쌓았다. 평민들은 무기를 들 정도로 몰려 있었다. 몇 해 전 킬론이라는 자가 이 불만을 등에 업고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했다가 진압된 일도 있었다. 사람들을 신전재단에서 끌어내 죽인 것 때문에 그 처형에 관여한 가문 전체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아직도 떠돌았다. 그 저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무도 그 가문이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피하지 않았다. 도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양쪽 다 솔론을 불렀다. 귀족들은 그가 자신들 편이라 믿었다. 그는 그들과 같은 계층에서 나고 자랐고 그의 벗들 다수가 여전히 넓은 땅을 가진 자들이었다. 평민들은 그가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 믿었다. 그가 상인 시절 함께 배를 탔던 이들 중 상당수가 빚에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가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정권을 받았다. 법을 새로 쓸 권한, 헌법을 고칠 권한.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기를, 참주가 되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정리해주기를 바랐다. 벗들조차 그에게 그 자리를 받으라고 권했다. 지금 손을 뻗으면 잡히는 자리를 왜 그냥 두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그 제안을 받지 않았다. 훗날 누군가 왜 왕자를 마다했느냐고 묻자 그는 참주의 자리가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서 내려올 길이 없다고만 답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민중의 채무증서를 태우는 것이었다. 모든 담보계약을 무효로 했다. 팔려간 사람들 중 되찾을 수 있는 이들은 국고를 들여 다시 사들였다. 돌기둥이 뽑혀 나가는 소리가 들판 곳곳에서 들렸다. 어느 밭주인은 자기 손으로 그 기둥을 뽑아 우물에 던져 넣었다. 그 밭에서 몇 세대째 종처럼 부려지던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밭을 떠나지 못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을 믿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었다. 화폐의 무게 기준도 함께 손을 봤다. 옛 기준으로 진 빚은 새 기준으로 갚아도 되게 했다. 셈법 자체가 채무자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셈이었다. 이 조치 하나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조용히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옮겨갔다. 세법이 광장 기둥에 나붙었다.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조항 앞에서 귀족도 평민도 동시에 낯빛이 굳었다. 혈통이 아니라 한 해의 수확량으로 시민을 네 등급으로 나눈다는 조항이었다. 최상위 등급만이 오를 수 있던 관직 일부가 아래 등급에도 열렸다. 대신 세금과 병역의 부담도 등급에 따라 나뉘었다. 오래된 이름값이 통장의 곡식량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느 늙은 귀족은 그 명단이 붙은 기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조상 이름은 그 기둥 어디에도 새로 쓰이지 않았다. 등급표 맨 아래 줄에는 노를 젓는 사내들의 숫자만 적혀 있었다. 그들도 이제 민회에 나가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투표장에 들어선 한뱃사공은 문턱을 넘기 전에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고 한다. 법정도 바뀌었다. 예전엔 소수의 귀족만이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시민 누구나 배심원단에 뽑힐 수 있었고 관리의 판결에 불복하면 그 배심원단에 다시 항소할 수 있었다. 어느 노예 출신 자유민이 처음으로 그 배심원석에 앉았을 때 옆자리 귀족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옮기지 못했다는 편이 맞았다.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드라콘이 남긴 옛 법전은 거의 다 폐기됐다. 살인죄에 관한 조항 하나만 남았다. 법을 완성한 뒤 그는 시민들을 모아 맹세를 받았다. 이 법을 정해둔 세월 동안 고치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맹세했다. 몇몇은 이미 그 손을 들며 눈빛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을 그가 놓쳤을 리는 없었다. 법이 공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집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부자들은 등급제가 못마땅해 뜯어 고쳐달라 했다. 빈민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은 것에 화를 냈다. 빚은 없앴지만 밭 자체를 재분배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다. 어느 밤에는 양쪽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의 집 앞에 몰려와 서로 다른 요구를 외친 적도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짐을 쌌다. 그는 10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 있겠다고 말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이었다. 실제 이유를 그는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자신이 만든 법전 두루마리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한다. 등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도 그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다만 훗날 남긴 시 한 줄에 이렇게 적었다. 어리석음도 지혜도 아니었다고,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라고. 그가 없는 동안 이 법을 함부로 고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그가 손쓸 수 있는 거리 밖에 있는 셈이었다. 이집트에서 그는 사제들과 만나 오래전에 잊힌 대륙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사제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에서는 예실에 능통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기 나라의 몇백 년 전 일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키프로스에서는 한 작은 도시의 왕을 도와 성벽을 새로 쌓게 했다. 그리고 리디아, 사르디스의 궁정에서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를 만났다. 왕은 자신의 금은 보화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왕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솔로는 다른 이름들을 댔다.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명예롭게 죽은 어느 병사, 신전 축제일에 어머니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다 그 자리에서 편히 눈을 감은 두 형제. 왕이 불쾌한 얼굴로 왜 자신의 이름은 없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사람의 삶은 끝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지금 가진 금과 보석이 내일도 그대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왕은 그 대답에 더 묻지 않았고 그를 오래 붙잡지도 않았다. 그 말을 왕은 흘려들었다. 몇 해 뒤 페르시아 군대가 사르디스 성문 앞에 섰을 때 그 왕은 화영대 위에 묵혀서야 그 말을 다시 떠올렸다고 한다. 불이 붙기 직전 그가 3번 부른 이름이 바로 그 시인의 이름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테네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그가 떠나기 전과 달라져 있었다. 광장에는 예전과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세 개의 파벌이 언덕과 해안과 평야를 나눠 가진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 한때 그의 젊은 친척뻘 되던 남자가 어느 날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채 수레를 타고 광장에 나타났다. 정적들에게 습격당했다고 외쳤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를 지키라며 호위병을 붙여주기로 의결했다. 솔로는 그 상처를 가까이서 들여다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상처는 얕았고 위치가 이상했다. 스스로 낼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낼 수 있는 깊이였다. 그는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무장을 갖추고 자기 집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다음 날 광장에서 그는 그 결정이 도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늙은이의 헛소리라 여긴 이들도 있었고 그의 말이 옳다고 속으로만 대는 이들도 있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말을 따르지도 않았다. 호위병의 수는 곧 정해진 수를 넘어섰다. 몇 달 뒤 그 남자는 그 병력을 이끌고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했다. 도시의 요직에 있던 이들 중 몇은 그날 성문 밖으로 도망쳤고 몇은 남아서 새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솔로는 도망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구를 집 문 앞에 세워두고 그 옆에 앉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을 뿐이다. 조금만 일찍 막았더라면 어렵지 않았을 일이라고. 이제는 막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그 말을 끝까지 들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몇 달 전 신발에 흙을 털어내고 투표소에 들어섰던 그 뱃사공도 광장에 나와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문턱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다만 그 안에 표를 넣을 자리가 더는 없다는 것을 그는 굳이 들어가 보지 않고도 알고 있었다. 리디아에서 그는 한왕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오늘 가진 것이 내일도 그대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말을 왕은 화영대 위에서야 알아들었다. 이제 그 말은 남의 왕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세운 법전을 향해 있었다. 채무증서를 태우던 그 광장 한복판에 이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